낙선자 둘입니다. 자, 오늘 최초 초대 손님을 그렇죠. 모시게 됐습니다. 저희가 낙선자 둘의 본래 목적과 그렇죠. 의미가 네. 허심탄회 실패 토크였어요. 실패 토크. 그죠? 그렇죠. 하긴 했죠. 그렇죠. 네, 근데 네. 처음으로 이제 네. 진짜 배기를 찾아서 좀 오래 걸렸어요. 이분은 정말 큰 실패를 극복하신 분이에요. 네.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들, 궁금한 얘기들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소개드리겠습니다. 남조선의 자랑, 남자선. 북조선의 자랑, 대한민국의 자랑, 김포의 자랑 우리 네. 김주찬 대표님. 예, 반갑습니다. 예. 남조선의 자랑, 아, 농담입니다. 그건. 김포의 자랑. 굉장히 공감하고요. 저는 13살에 북한에서 탈북을 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18년차 정착에서 살아가고 있는 김주찬입니다. 저는 98년도에 첫 98. 탈북을 했어요. 지금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산 시간이 더 많은 거네, 그죠? 그렇죠. 산 날로만 따지면 북한에서 살았던 시간보다 지금은 대한민국에서의 시간이 더 길죠. 정확히 우리 김주찬 대표님은 북한 어디가 고향입니까? 태어나신 곳이? 함경북도 함경북도 어디? 어랑이라는 곳이에요. 어랑. 네. 우리 한반도 지도를 보면 이렇게 튀어나온 동해 라인 있잖아요. 네네. 청진은 아시죠? 청진 바로 청진. 밑에. 청진 바로 밑이구나. 네. 어랑은 북한에서도 굉장히 그 군사적 요지예요. 그래서 어랑에는 비행장이 있어요. 네. 비행기가 어떤 저쪽에 민간용 이런 게 아니라 관광이나 이런 목적이 아니라 다 군사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곳이에요. 아니, 그런 곳에서 어떻게 탈출을? 그러니까 탈북하신 분들 중에 그 저희 고향 출신이 잘 없어요. 저희 고향은 아무래도 작은 동네이기도 하고 거기가 또 이제 바닷가잖아요. 국경을 끼고 있지 않은 데들은 탈북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98년대 그리고 그때는 북한이 가장 어려운 시기였어요. 북한은 90년대 중반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 전에는 국가가 어떤 그 정책이라든지 사회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안정적이었다가 김일성이 딱 죽은 시점이에요. 94년도에 죽고. 94년도 네. 그때 맞죠? 딱 죽고 나서 뭐 전쟁이 나네 막 그랬을 네. 거잖아요. 남한에서도. 네. 북한에서는 김정일이가 딱 들어오면서 네. 성군 정치라는 걸 시작을 했어요. 네. 성군 정치라는 걸 시작을 했어요. 성군 정치? 네. 네. 그게 뭐냐면 뭐예요? 군사가 최우선이 되는 거예요. 군대 중심. 군대 네. 중심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군이 아니었군요. 그렇죠. 앞선자에 군인 군. 군자. 그쵸. 선군. 네. 그래서 모든 것의 포커스가 군사, 모든 것이 우선시 되는 것도 군사적인 부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인 제재가 굉장히 많이 가해지게 돼요. 그래서 북한이 하나로 한마디로 그냥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네, 핵 개발하고 군사적으로 자꾸 위협을 가하니까 국제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북한을 고립시키는 근데 최근에도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잖아요. 이제 그렇게 고립되면서 북한이 역대급 최고의 그 위기를 맞게 되는데 그 시기를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러요. 왜냐면 그 95년도, 6년도 이때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해체, 아사 이런 사건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돼요. 이게 먹을 게 없어서 죽는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때 이 추산인데 네. 300만 명이 굶어서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300만 명이 굶어서 죽었다고 하는 게 이게 체감이 잘 안 되잖아요. 네.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잘 안 될 텐데. 진짜 상상 안 되네요. 추산 300만이면 거의 뭐 한 거의 700만 정도 되지 않을까? 광역시 전체 인구가 그냥 다 죽었다고 보는 거네요. 그런데 정도 뭐 수준. 북한이 체감이 어느 정도냐면 길거리 이렇게 나가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김포만 해도 구례동 이런 데 나가요. 네. 그럼 굶어 죽은 시체들이 이렇게 길에 막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여기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니 근데 그 대표님도 그런 광경을 목격하셨습니까? 어린 시절인데. 목격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나가면 그랬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저기 있거나 내 가족이 저렇게 누워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동네가 다 그랬었고 자고 일어나면 누가 죽었다. 자고 일어나면 어느 집이 다 그냥 야반 도주하고 그래서 집들이 막 비어가고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게 이게 가상의 그냥 얘기가 아니었는데. 전쟁 상황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재난 상황을 겪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재난이라는 게 전쟁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그 자연 재해일 수도 있고 기근일 수도 있잖아요. 북한은 그 세 가지가 다
이렇게 피해를 받는 느낌이었어요. 한 번에.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을 이 국가에 닥치면은 가장 큰 그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회적 약자가 여성, 노인, 어린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길거리 나가면 노인들 아무도 케어 진짜 보호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왜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 북한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국가에 의존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도 그 배급 시스템들이 배급 시스템이죠. 가동이 돼 있었나요 그때도? 그 전까지는. 아, 그 전까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기 그 어떤 그 자생 능력이라는 걸 가질 수가 없었어요. 경험할 수도 없었죠. 무조건 국가에서 주는 것만 가지고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게 배급이 중단된 끊어진 거예요. 아. 왜? 국가가 예.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네. 또 북한 자체적으로 그게 해결할 능력이 안 되잖아요. 또 군사적인 부분에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그 농사지은 식량까지도 다 군량미로 바쳤을 때예요.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했던 구호가 권한의 행군이에요. 이 권한의 행군은 뭐냐면 우리도 정부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당신들이 스스로 살아남아야 돼. 이제부터 권한의 행군이야. 그런 거예요. 정말 그냥 알아서 살아 이거. 알아서 살아 생존해야 우리 돼. 모르겠으니까 알아서 살아 이거. 아, 지킬 건 지키면서 근데 우리 살아야 시키는 돼. 건 해야 돼 이거. 시키는 건 하라는 거죠. 야. 이런 비인간적인 나라가 다 있습니까 진짜. 야. 그러면서 치사하다. 그건. 북한이 그 역대급 가장 그 체제를 강화했을 때 왜? 사상적으로도 그렇고 사람들이 반기를 줄 수 있는 위기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가장 감시가 강했고 가장 사상적으로도 강한 압박을 넣었을 때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가장 많은 탈북이 생겨나게 돼요. 그 시기에 사람 탈북. 쪼기 시작하면은 맞아요. 튀어나가게 되겠네.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거 걸 잡혀서 뭐 총살을 당하노니 한번 가보자. 내가 어차피 죽는 거 내가 한번 목숨 걸고 한번 나라를 국경을 넘어보자 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만강이랑 압록강을 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한 96년 7년부터 탈북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는데 제가 넘어올 때 그때쯤은 아주 전성기였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가장 사회적인 약자 중에 하나가 어린 아이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어린 아이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부모들이 굶어서 죽어서 나온 애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더 이상 지킬 수가 없어서 너라도 나가서 살아라 그래가 밖으로 내보냈었어요. 부모님들은 굶어 진짜 이게 죽었어요. 막. 애를 네, 어린 몇 살 아이들을. 애를 나이가 뭐 중요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걸어 다닐 수만 있어도 다 길거리 나앉았어요. 애들이. 이제 막 아장아장 걷는. 그런 애들도 이제 나와 있고. 아이고 어떻게 그런 애들은 뭐 훔쳐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주워 먹고 시장에서 이렇게 남들이 먹다가 남은 그 예를 들어 냉면 국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얻어 먹고 땅에 떨어진 거 막 주워 먹고 그 아이들을 꽃제비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렇게 부모도 꽃제비? 또돌이. 예. 부모들은 실제 앉아 굶어 죽었어요. 그렇게 너무 많이들. 진짜 너무 특히 인텔리. 그러니까 어떤 체면이라든지 사회적인 지위 있는 분들, 중요한 분들은 앉아서 죽었어요, 실제로. 왜? 그때는 범법을 해야지 살아남았어요. 근데 뭐 일반 뭐 서민들 같으면 그냥 가서 옥수수도 훔치고 뭘 할 텐데, 예를 들어 선생님들, 또 그리고 그 당 간부들, 혹은 그 중요한 어떤 공무원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그것조차도 못했었어요. 그래서 당에서 준, 김일성 수령님이 준 선물이라 그러면서 TV, 냉장고를 끌어안고 죽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팔면 되는데, 그 정도로 사상적으로 굉장히 세뇌가 돼 있기도 했었죠. 좀 희한한 나라예요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더더욱 더 희한한 나라인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목숨 걸고 탈북을 하는 거고 저도 그때 그런 상황이었어요. 저희 집도. 그게 지금 몇 살 때인가요, 대표님이? 제가 9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9살 때. 저희 집도 9살 때 다 이미 가족이 해체가 됐었어요. 우리 저기서 9살은 그냥 애기인데 그냥 이쁨 받을 애기니까. 저희 말만 들어도 큰 애도 너무- 지금 9살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준비되지 않는 독립이고 뭐 혼자 이제 또돌이 하고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한 노력들을 하다가 98년도에 결국 저도 이제 두만강을 넘어서 중국으로 탈북을 했죠. 뭐 어떻게 넘어가는 거야? 거기 저희 상상이 안 가요. 두만강은 이게 수심이 그렇게 깊지가 않은 건가요?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수심이 얕다, 폭이 좁다 그러면 그만큼 군인들이 경비가 아, 삼엄해요. 그런 쪽은 대신 강이 폭이 넓고 깊고 뭔가 물살이 세고 막 조금 경비는 좀 허술할 수 있지만 대신 자연과의 싸움이죠. 그렇죠. 넘어가다가 죽는 진짜로 사례가 그냥 쓸려가서 죽을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그때 겨울에 이제 얼음이 얼면은 막 넘어가거든요. 근데 넘다가 빠져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얼음에 깨지면서. 아니 실제로 군인들이 그 구멍을 막 파나요. 넘어가다 빠지게 하려고.
하도 넘어가니까. 그 군인이 북한 군인들이죠. 북한 군인들이. 북한 군인들이 막 구멍도 파놓고 그러면 저녁 되면 살얼음이 싹 얼어서 잘 안 보이거든요. 빠지잖아요. 한 번 밑으로 들어가면 못 나와요. 못 나오죠. 그래갖고 끔찍한. 봄에 얼음이 녹잖아요. 네. 그럼 중국 쪽에서 네. 탈북하다 물에 빠져 죽은 사람 시체를 과감하게 건져냈었어요 당시.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넘어오다 죽고 또 총 맞아 죽어요. 넘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하도 뒤에다 대고, 넘어가니까 뒤에다 대고 쏘는 네, 거야. 하도 넘어가니까 방침이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김정일이가 이제부터 강경하게 대응해 선사 후보해 그런 방침이 한번 내려오면 넘어가는데 총을 쏴요. 북한 군인들 되게 치사하다. 그 얼음 깨놓고 뒤에서 총 쏘고 그걸 피해서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어쨌든 운 좋게 살아남은 거죠. 그럼 중국으로 넘어가면 중국으로 거기서는 뭐 제재가 없어요? 아 있죠. 당연히 이제 불법으로 넘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색이라든지 언어가 또 안 되잖아요. 중국어를 해야 하스 되니까. 볼슬 라오스. 그런 거예요. 그 티가 나네. 공화국에 많이 잡혀서 또 북송되는 사례. 그럼 대표님도 그런 케이스인가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좀 달랐어요. 저는 5년 동안을 중국에서 공부도 하고 보호를 받으면서 살았어요. 5년 동안 네. 그렇죠. 우와. 5년을 사실 저는 북한에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었어요. 뭐 원하는 행군이 닥치면서 뭐 학교를 다닐 수 없고 9살이면 초등학교 2학년인데 제대로 못 다녔죠. 근데 이제 다행히 중국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환경에 또 잘 만났죠. 그래서 좋은 분들 만나서 보호받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5년을 살다가 이게 중국에 계속 있으니까 뭐 이제 그 2008년 중국이 올림픽을 개최하잖아요. 베이징 올림픽. 베이징 올림픽을 개최해요. 베이징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면서 중국에서 방침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내에 있는 이런 불법 체류, 특히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들 강제 송환이 더 강해져요. 강화가 돼요. 왜? 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올림픽 때문에 들어올 거잖아요. 이제 강하게 압박을 하기 시작하면서 몇 년 전부터 그 준비를 해요. 중국에서. 그러면서 저랑 같이 생활하던 친구들이 공항국에 잡혀가는 사례가 여러 번 났었어요. 그리고 다시 북한으로 보내는 거예요? 북송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 송환을 시켜버려요. 저는 그냥 진짜 운 좋게 예를 들어서 제가 중국어 좀 빨리 배웠어요. 그래서 시장이라든지 밖에 나가야 되는 건 제가 했었어요. 근데 나갔다가 집에 오잖아요. 집에 딱 들어가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항상 우린 경계하고 있잖아요. 공화국이 들이닥쳐서 같이 있던 친구들이 딱 잡혀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그렇게 잡혀나가잖아요. 대부분 돌아오기 쉽지는 않아요. 근데 가끔 돌아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돌아왔을 때 멀쩡하게 돌아오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그 중에 사례 하나만 소개하자면 그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아주 정상적인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였냐면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하도 탈북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그때 남한으로 탈북하는 탈북자들이 대량으로 발생했었어요. 2000년 들어서면서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거를 더 강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북한으로 그 호송하는 과정에 교두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이송하는 과정에 탈북자들이 북송되는 거를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걸 너무 잘 알잖아요. 북한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떡하자. 목숨을 걸고 탈출을 시도하고 이 교두에서도 막 뛰어내리고 그 목숨을 짧은 거리에서 걸고. 그냥 어떻게든 뛰어낼. 그러니까 북한에서 어느 정도 했냐면 중국에서 북한으로 이송하는 요 거리 과정에 쇠꼬챙이로 사람을 끼워서 나갔었어요. 이 친구가 그때 북송될 때 쇠꼬챙이 낀 그 사례를 당한 거예요. 아니, 또 쇠꼬치에 낀다는 게 무슨. 그 와이어 같은 거 있잖아요. 탈출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쇠 있잖아요. 쇠줄 그 아주 센 거 있어요. 그거를 빼줘가 끝이 아주 뾰족하고 날카롭거든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왜 끼냐면 도중에 한 명만 움직여도 이게 통증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냥 낀다는 게 뚫어서 낀다는 뚫어서 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귀를 뚫고 이렇게 껴가지고 아니 묶는 게 아니라 진짜 관통을. 관통을 살을.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박희창 부모님 있으면 귀를 뚫고 저 사람은 코를 뚫고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은 입을 뚫고 누구는 아니 이게 손을 무슨 개돼지도 아니고 개돼지도 이게 그렇게 말이 안 안 하는데.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말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또 해외에 알려지면서 북한 인권 문제가 그래서 그때 굉장히 강해졌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중단됐지만 한동안 그 사례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여기를 이렇게 낀 거예요. 이렇게 끼어서 여러 명을 쭉 달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한 명이라도 거기에서 움직이기만 해도 엄청난 통증이 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야만적인 것들도 그때는 많이 자행이 됐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렇게 끼어서 나가다가 그 와중에서도 그를
뜯고 탈출을 하면서 이 친구도 탈출을 성공해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걸 한번 겪고 나니까 이 친구가 좀 정신이 정상적으로 트라우마가 생기지. 네, 그거는. 그래갖고 왔는데 정말 이상한 행동 많이 하고 왜냐면 이 상처가 이것도 안 났는데 이 친구가 이게 나중에 뭐 시간이 지나니까 낫잖아요. 네. 이게 나아도 막 그 한번 겪은 그 트라우마 아, 그렇죠. 그 고통이 어마어마할 것 사라지지 같은데.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게 중국에서 이렇게 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해가지고 남한으로 그때 이제 막 대량 탈북하는 사례가 나면서 저도 이제 남한으로 가려고 시도해서 저희 친구들 해가지고 제 또래들 해서 13명이 남한으로 출발을 했어요. 저희 지금도 그 루트로 많이 하지만 뭐 지금은 거의 언론에 다 공개가 돼서 다 알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굉장히 비밀스럽게 움직이는 거였는데 중국에서 그 라오스 국경을 가요. 라오스. 근데 이 과정도 국경지대 거기도 쉽지 않을 텐데. 크게 차단소가 엄청 많아요. 네, 둘이 차이가 그거를 다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스 국경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스 국경을 넘어서 라오스에 들어가요. 불법으로. 그리고 나서 라오스에서 라오스 도심을 뚫고 태국 국경까지 가요. 그래서 태국 국경 가서 뭘 해야 되냐면 메콩강을 건너야 돼요. 메콩강을 건너서 태국으로 가면 그 우리 대한민국 대사관하고 접점이 생겨서 드디어 대사관이 한국으로 생기는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드디어 대한민국 대사관이. 왜냐면 라오스도 북한하고 가까워서 라오스 안 되죠. 남한으로 못 와요. 그러니까 저희 그렇죠. 때는 무조건 가야 되는데 국경을 남의 나라 국경을 여건 하나 없이 2개, 3개를 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보통 그 루트가 뭐냐면 마약 그 불법 루트 이런 데예요, 사실. 거기 그냥 같이 그냥 되게 그러니까 같이. 브로커들이 있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야 진짜 이거는 그 탈출을 떠나서 그 같이 있던 무리들 때문에 또 다른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그래서 이제 거잖아요. 이거를 막 쪼개가지고 3명, 4명씩 조를 나눠가지고 출발을 그 국경에서 떠나서 이제 뭐 라오스 넘고 태국 가야 되는데 저는 라오스에서 잡혔어요. 잡혔어요? 그래서 잡혔죠. 그럼 라오스 공안 쪽, 라오스 네. 공안은 태국까지 못 가고. 13명 중에 10명이 전부 다 라오스에서 붙잡혀서 결국은 중국으로 송환이 됐고 중국에서 다시 저희가 거쳐서